안녕하세요. 나이들매 품격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잠깐, 이 현실 하나만 상상해 보세요. 10년 뒤 6, 70대 3명 중 1명은 병원비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합니다. 또 1명은 요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좁은 원룸에서 혼자 살아가야 해요.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이건 정부 공식 통계가 말하는 냉정한 현실이에요. 저도 처음엔 믿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 고향 마을을 다녀오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경로당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할머니들이 화투를 치며 깔깔 웃고 할아버지들이 장기 두며 농담하던 그 시절.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 달라져 있더군요. 경로당 문은 굳게 닫혀 있고 마을에서 가장 붐비는 곳은 병원 대기실이었어요. 기침 소리와 한숨 소리만이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아, 이게 바로 10년 뒤 우리의 미래일 수도 있겠구나. 혹시 요즘 밤에 누우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10년 뒤 내 모습은 어떨까? 지금 준비가 충분할까? 저도 그렇습니다. 친구 모임에 나가도, 가족 식사 자리에 가도 결국 대화는 돈, 건강, 외로움 이야기로 끝나더군요. 그런데 여러분,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알면 해답을 찾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우리가 마주할 변화를 솔직히 들여다보고 지금부터라도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노후 준비 전략을 알려드릴 겁니다. 끝까지 보시면 분명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아,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시작해야겠구나. 제1장, 초고령 사회, 피할 수 없는 변화의 물결. 여러분, 혹시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2025년, 바로 올해부터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입니다. 유엔에서는 이를 초고령 사회라고 부르죠. 일본이 이 지점에 도달하는데 36년이 걸렸는데 우리는 단 26년 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나라. 노인 빈곤율 1위의 나라. 그게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제가 고향에서 만난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요양원 비용이 한 달에 200만 원이 넘는데 내가 받는 국민연금은 고작 40만 원뿐이야. 대체 어떻게 살라는 건지? 이 할머니의 한탄이 남의 이야기일까요? 10년, 20년 후 우리 모습이 아닐까요? 변화의 속도가 이렇게 빠른 이유는 여러 요인이 겹쳤기 때문입니다. 첫째,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결혼하는 사람도 줄었고 결혼해도 아이를 갖지 않는 경우가 늘었어요. 둘째, 평균 수명의 연장입니다. 의료기술 발달로 더 오래 살게 되었지만 그만큼 노년기도 길어진 거죠. 셋째,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입니다.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대규모 인구 집단이 동시에 고령화되고 있어요. 제2장, 6, 70대가 곧 마주하게 될 현실. 첫 번째, 60세의 위기, 샌드위치 세대의 고통. 60세 전후가 되면 정말 힘든 시기가 찾아옵니다. 위로는 부모님 돌봄, 아래로는 자녀 지원. 완전한 샌드위치 상황이 되죠. 제가 아는 김영호 씨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59세 중견기업 부장으로 월급 500만 원, 아파트 시세 8억 원. 몇 년 전만 해도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지난해 갑자기 어머니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셨어요. 요양원비가 월 200만 원. 거기에 대학생인 아들의 등록금과 생활비로 월 150만 원이 기본으로 나가고 있었죠. 월급 500만 원에서 350만 원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남은 150만 원으로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대출이자 생활비, 보험료를 내고 나면 저축은 꿈도 못 꾸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시작됐어요. 60세에 명예퇴직 권유를 받았습니다. 퇴직금 3억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동안 모아둔 예적금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65세의 위기, 일자리 절벽과 건강 적신호. 65세에 누구나 겪게 될 가장 큰 벽이 있죠. 바로 은퇴, 정년 퇴직입니다. 하지만 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재취업률이 고작 23%에 불과합니다.
퇴직 후 10명 중 7, 8명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아는 박민호 씨는 올해 67세입니다. 62세에 조기 퇴직한 후 5년간 이것저것 다 해봤대요. 치킨집도 해보고 보험 영업도 해보고 택시 운전도 해봤지만 모두 실패했답니다. 퇴직금 3억은 이미 바닥났고 국민연금 받기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었죠. 그런데 이때 몸에서 신호가 왔어요. 당뇨 진단을 받은 겁니다. 9월 의료비가 30만 원씩 나가기 시작했어요. 혈당 관리하려면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졌죠. 완전한 악순환이었습니다. 결국 박민호 씨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1천만 원, 그 다음엔 2천만 원. 67세가 된 지금은 주택담보대출이 1억 5천만 원까지 늘어났답니다. 세 번째, 70세의 위기, 완전한 고립. 70세가 되면 위기가 절정에 달합니다. 70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40.4%, OECD 평균의 3배 수준이에요. 10명 중 4명이 가난하다는 이야기입니다. 73세 최순자 할머니의 하루를 들여다볼게요. 오전 6시에 일어나서 TV를 켜요. 아침 먹고 또 TV 보고, 점심 먹고 또 TV 보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이 일주일에 3, 4일이 넘어요. 남편은 3년 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각자 바쁘다며 명절에나 얼굴을 비춰요. 23층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데 이웃과 인사도 안 합니다. 몸이 아파도 참아요. 병원 가려면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하는데 다리가 아파서 걷기가 힘들거든요. 택시비는 아까워서 못하겠대요. 국민연금 68만 원으로 사는데 택시비 2만 원이 아깝지 않겠어요? 어제는 현관문 앞에서 넘어지셨대요. 30분 동안 못 일어났다고 해요. 그때 생각했대요. 아, 이렇게 죽는구나. 다행히 일어났지만 만약 크게 다쳤다면 누가 발견했을까요? 고독사 통계를 보니까 2022년에 65세 이상 고독사가 1,600명을 넘었어요. 발견될 때까지 평균 21일이 걸렸다고 합니다. 21일이에요, 21일. 그리고 노후의 위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황혼 이혼입니다. 2023년에 이혼하는 부부 10쌍 중 3쌍이 60세 이상이에요. 특히 부인이 먼저 이혼하자고 하는 경우가 74%입니다. 64세 이영희 씨의 경우를 보면 4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은 집안일 한 번 도와본 적이 없었대요. 퇴직 후에는 집에서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고 이영희 씨가 파트타임으로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했어요. 결국 이영희 씨가 이혼을 선택했어요. 이렇게 살 바에야 혼자 사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제3장. 먼저 경험한 고령화 사회의 미래. 12년 앞선 일본의 경험. 일본은 우리보다 12년 먼저 초고령 사회에 들어갔어요. 2011년이었죠. 그들이 겪은 일을 보면 우리 미래가 보입니다. 일본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65세 이상이 29.1%, 3명 중 1명이 노인인 거죠. 그 결과 무엇이 벌어졌느냐? 첫째, 지방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일본 기초자치단체 전체 1,700개 중 896개가 소멸 위험 지역이래요. 절반 이상입니다. 둘째, 의료비 폭증입니다. 일본 의료비가 GDP의 11.2%까지 올랐어요. 우리나라는 현재 8.4%인데 일본 수준이 되면 연간 의료비만 230조 원이 넘어갑니다. 셋째, 고독사의 급증입니다. 2022년 일본 고독사가 2만 9천 명을 넘었어요. 하루에 80명이 혼자 죽어가는 거예요. 일본도 처음엔 우리와 똑같이 힘들었어요. 의료비 폭증, 간병인 부족, 고독사 증가.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해법을 찾아갔어요. 그들이 찾은 답 중 하나가 지역 커뮤니티 케어였어요. 한 지역 안에서 병원, 복지, 주거, 간병 서비스를 모두 연결해 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구역 안에 병원과 약국, 재활센터, 노인 돌봄 주택이 붙어 있어서 버스 타고 30분씩 이동하지 않아도 생활권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또 이웃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운영해서
전문 간병인이 부족할 때는 동네 주민이 일정 교육을 받고 돌봄 활동에 참여하도록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고립도 줄고 병원 이용 효율도 높아졌죠. 덴마크의 지혜로운 접근. 특히 덴마크에서는 노인을 부담이 아니라 경험 있는 일꾼으로 봐요. 이런 시각의 전환이 중요해요. 은퇴 연령을 늘리고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었어요. 체력은 크게 쓰지 않지만 경력이 중요한 분야, 도서관 사서, 지역 문화 해설사, 원예 관리 같은 일을 고령자가 맡아요. 국가에서 재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해서 65세 이후에도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다시 일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 덕분에 덴마크는 70대 취업률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높고 노인 빈곤도 7%대로 매우 낮아요. 우리나라의 작은 시작들. 국내에서도 좋은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전남의 한 농촌 마을은 몇 년 전부터 마을회관을 공동 돌봄센터로 전환했어요. 여기서는 어르신들이 하루 한 끼를 함께 먹고 주 3회 간호사가 건강 체크를 해요. 혼자 사는 어르신이 갑자기 아파도 같이 식사하던 사람들이 바로 발견해서 병원으로 연결해 줄 수 있어요. 경기도 일부 지자체에서는 실버 창업 지원을 운영해요. 전통 먹거리 판매, 수공예, 소규모 텃밭 재배 등 작지만 안정적으로 수익이 나오는 창업 아이템을 지원하고 시청, 군청에서 판매처까지 연결해줘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해결책은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이런 정보를 찾고 내 상황에 맞게 적용해보는 거예요. 제4장 2034년 세 사람의 엇갈린 운명. 지금으로부터 10년 후인 2034년 우리의 삶은 어떠할지 상상해 봅시다. 같은 70대라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준비하지 않은 박영수 씨, 처참한 현실. 2034년 3월 어느 월요일 아침 72세 박영수 씨가 눈을 떴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오전 6시를 가리키고 있어요. 박 씨는 스마트폰으로 통장 잔고부터 확인해요. 13만 원. 이번 달 병원비도 나오지 않는 금액입니다. 아이고. 한숨이 절로 나와요. 10년 전인 2024년 62세 박 씨는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 못했거든요. 대기업 과장으로 월급 500만 원, 아파트 시세 8억. 이 정도면 뭐 충분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63세에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당했어요. 퇴직금 3억을 받았지만 아버지 치매 간병비로 절반이 나갔어요. 67세에 아내가 치매 진단을 받았어요. 또 요양원비 월 200만 원. 아파트를 팔 수밖에 없었어요. 8억에 샀던 아파트가 6억에 팔렸어요. 인구 감소로 집값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 돈도 2년 만에 바닥났어요. 지금 박 씨는 국민연금 월 68만 원으로 원룸에서 혼자 살아요. 박 씨의 하루 일과를 보면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라면으로 아침을 먹어요. 계란 하나 추가하면 사치거든요. 오전에는 동네 산책하며 시간을 때워요. 점심은 굶기도 해요. 아침 늦게 먹고 저녁 일찍 먹으면 하루 2끼로도 충분하거든요. 돈을 아껴야 하니까요. 저녁 6시에 마트에 가요. 할인 스티커 붙은 음식을 사러요. 반값으로 살 수 있거든요.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노인들과 할인 상품을 두고 경쟁해야 해요. 박 씨 통장에는 국민연금 68만 원이 매달 들어와요. 원룸 월세 45만 원, 관리비 5만 원 내고 나면 18만 원이 남아요. 이 돈으로 식비, 교통비, 통신비, 의료비를 해결해야 해요. 병원 가고 싶어도 참아요. 진료비 1만 원, 약값 2만 원이면 하루 식비 3일치거든요. 준비한 이상민 씨, 여유로운 일상. 같은 날 아침, 70세 이상민 씨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요. 이 씨도 오전 6시에 일어나지만 기분이 상쾌해요. 아파트 15평 거실에서 30분간 요가하며 하루를 시작해요. 20년 전부터 꾸준히 해온 습관이거든요. 아침 식사는 부인과 함께 해요. 현미밥에 나물 반찬, 된장국이 상에 올라와 있어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할 여유가 있거든요. 식사 후 통장 잔고를 확인해 봐요. 2,400만 원.
이달 초보다 200만 원 늘었어요. 국민연금 85만 원, 퇴직연금 40만 원, 개인연금 35만 원, 주택연금 40만 원을 합쳐서 매달 200만 원이 들어와요. 여기에 배당주에서 나오는 배당금 30만 원까지 더하면 230만 원의 안정적인 수입이 있어요. 이 씨는 20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준비했거든요. 50대부터 월급의 30%를 노후 자금으로 저축했어요. 월급 400만 원에서 120만 원씩 20년간 모았죠. 복리 효과로 4억 원 가까이 모을 수 있었어요. 오전 9시 이 씨는 집을 나서요.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 모임에 참석하러요. 일주일에 3번 또래들과 만나서 책도 읽고 이야기도 나눠요. 점심시간에는 부인과 함께 근처 카페에서 식사해요. 1만 5천 원짜리 정식이지만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요. 월 수입이 230만 원이니까요. 이 씨 부부는 여행도 자주 가요. 2달에 한 번씩 국내 여행하고 1년에 한 번은 해외여행도 가죠. 경제적 여유가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이 씨는 생각해요. 20년 전에 준비하길 정말 잘했어. 박 씨와 이 씨, 두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능력이나 운이 아니에요. 바로 20년 전의 선택이었어요. 박 씨는 60대에도 나중에 생각하자며 미뤘어요. 당장 필요한 것들에만 돈을 썼죠. 자녀 교육비, 주택대출, 자동차 할부, 노후는 나중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반면 이 씨는 50대부터 미래를 위해 지금 포기하자고 결심했어요. 비싼 옷, 좋은 차, 큰 집을 포기하고 노후를 위해 저축했어요. 건강에도 투자했고 인간관계도 소중히 했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3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미숙 씨, 늦게 시작한 변화의 힘. 70세의 정미숙 씨는 좀 다른 경우예요. 60세까지는 박영수 씨와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준비가 거의 안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5년 전 65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며 변화를 시작했어요. 먼저 동네 복지관 요가 교실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동네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소규모 반찬 가게를 시작했답니다. 월 수입이 크지는 않지만 월 50만 원 정도는 추가로 벌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중요한 건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할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국민연금 60만 원과 반찬 가게 수입 50만 원. 월 110만 원으로는 넉넉하지 않지만 삶의 질이 크게 달라졌어요. 65세에 시작했어도 이만큼 달라지는데 60세에 시작했다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가끔 생각하긴 하지만 그래도 시작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더 크다고 해요. 박 씨, 이 씨, 정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뭘까요? 첫째, 준비는 빠를수록 좋다는 것. 이 씨처럼 50대부터 준비하면 가장 좋죠. 둘째, 하지만 늦었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 정 씨처럼 65세에 시작해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요. 셋째, 혼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어요. 제5장. 당장 시작해야 할 7가지 노후 준비 전략. 첫 번째 전략, 돈 쓰는 습관 바꾸기. 가장 먼저 가계부부터 써보세요. 먼저 한 달간 쓴 돈을 모두 기록해보세요. 설마 그런 걸 다 기록해? 네, 다 기록해보세요. 그러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디로 돈이 새고 있는지 보이거든요. 보통 외식비, 쇼핑비, 교통비에서 생각보다 많은 돈이 나가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줄여보세요. 외식을 주 3회에서 2회로, 쇼핑을 월 2회에서 1회로. 작은 변화지만 1년이면 큰 차이가 나요. 월 30만 원을 줄이면 연간 360만 원. 이 돈을 노후 자금으로 저축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지금부터라도 자녀 지원에 선을 그어야 해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해요. 하지만 무제한 지원은 결국 모두에게 독이 될 수 있어요. 명확한 한계선을 정해보세요. 대학 등록금까지는 부모 책임. 하지만 그 이후 대학원이나 유학, 결혼 자금은 최대한 본인이 해결하도록.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여러분도 노후 준비를 해야 해요. 자녀와 솔직하게 대화해보세요.
아빠, 엄마도 노후 준비가 필요하다고. 진짜 사랑은 때로는 선을 긋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빚이 있다면 그것부터 정리하세요. 60대 전에는 모든 빚을 정리해야 해요. 특히 신용카드 대출, 마이너스 통장 같은 고금리 대출은 최우선으로 갚으세요.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한 한 줄이세요. 퇴직 전까지 원금 50% 이상 줄이는 게 목표예요. 지금 당장 갚기가 어려운데? 그럼 은행에 가서 상담받아 보세요. 대출 조건 변경, 금리 인하 같은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전략, 건강한 몸과 마음 준비하기. 첫째로, 기능적 건강 수명을 늘리세요. 기능적 건강 수명.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래 사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병원 침대에서 10년을 보내는 건 장수라고 할 수 없어요. 진짜 장수는 내 두 발로 시장에 가고 손으로 밥을 차리고 친구와 차를 마실 수 있는 기간을 늘리는 거예요. 70세 이후 골절 한 번이면 평균 회복 기간이 6개월. 그 사이 근육은 30% 이상 줄어들어요. 하지만 미리 준비하면 달라져요. 주 3회 이상 근력 운동은 필수예요. 헬스장까지 가기는 그럴 필요 없어요. 물통, 탄력 밴드, 의자만 있으면 집에서도 충분히 가능해요. 1.5리터 물통을 들고 팔꿈치 굽히기 15회 3세트,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15회 3세트. 이 정도면 하체와 상체를 동시에 단련할 수 있어요. 매일 30분 이상 걷기도 중요해요. 30분이나 어떻게 걸어? 처음엔 10분부터 시작하세요. 점점 늘려가면 돼요. 그리고 노후에 가장 중요한 균형 감각을 기르세요. 넘어짐을 막는 건 힘이 아니라 균형이에요. 양치할 때 한 발로 서기, 눈 감고 10초 버티기. 이런 간단한 습관이 평생을 지켜줘요. 일본에서는 이런 습관 하나로 65세 이상 낙상률을 20% 낮췄다고 해요. 둘째, 두뇌도 근육입니다. 잊지 마세요. 두뇌도 근육이에요. 자극을 주지 않으면 기능이 떨어져요. 하루 20분 책 읽기, 주 2회 악기나 외국어 배우기, 퍼즐, 보드게임 같은 뇌 자극 활동. 이 나이에 새로 배우기가 천만에요. 배움에는 나이가 없어요. 오히려 경험이 쌓인 지금이 더 깊이 있게 배울 수 있는 시기예요. 영국 연구에 따르면 매주 2번 이상 이런 인지 활동을 하는 노인의 치매 발병률이 무려 40%나 낮다고 해요. 세 번째 전략, 든든한 4가지 연금 만들기. 여러분,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의 수입원에만 의존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4개의 기둥으로 집을 받치듯이 4가지 연금으로 노후를 바쳐야 해요.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우리 모두의 기본이에요. 2023년 기준 평균 수령액이 월 68만 원. 적다고요? 맞아요. 하지만 이것부터 시작이에요. 가입 기간이 늘어날수록 수령액도 늘어나요. 40년 가입하면 월 1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혹시 가입 기간이 짧으시다면 추후 납부를 고려해 보세요. 과거에 빠진 기간을 돈 내고 채우는 거예요. 당장은 부담스럽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움이 돼요. 2. 퇴직연금. 퇴직연금, 회사에서 알아서 해준다고 그냥 놔두고 계신 분 많으시죠? 이건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DC형을 선택하셨다면 운용을 직접 하셔야 해요. 그냥 놔두면 저금리 예금에만 들어가서 거의 안 늘어나거든요. 주식형 펀드 50%, 채권형 펀드 50% 정도로 분산해 보세요. 어려우시면 은행에 가서 상담받아 보세요. 3. 개인연금. 개인연금은 정말 좋은 제도예요. 돈도 모으고 세금도 아낄 수 있거든요. 연말정산 때 최대 72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 IRP 둘 다 가입하시면 연간 9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어요. 월 75만 원씩이요. 부담스럽다고요? 그럼 월 30만 원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4. 주택연금.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거예요. 집에 계속 살면서 말이에요. 예를 들어 6억 원 집을 가진 65세 부부가 가입하면
월 14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부부 중 한 명이 살아있는 한 계속 받고요. 집값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고요? 걱정 마세요. 정부가 보증해요. 집값이 떨어져도 연금은 그대로 받아요. 반대로 집값이 오르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요. 네 번째 전략, 일을 놓지 않기. 7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다는 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감각을 유지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고용노동부 시니어 인턴십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세요. 구청이나 면사무소, 시니어 클럽도 좋고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관에서 자격증 과정도 들어보세요. 마을 안전 지킴이, 지역 문화 해설사, 학교 방과 후 돌봄. 이런 의미 있는 일들이 많아요. 세대 간 소통도 중요해요. 어르신이 젊은이에게 전통 기술을 가르치고 젊은이가 디지털 기술을 알려주는 이런 영멘토링이 늘어나고 있어요. 평생학습관, 도서관, 문화센터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다섯 번째 전략, 디지털 기술 익히기. 요즘 세상은 정보가 곧 돈이에요. 복지 신청, 병원 예약, 요양 서비스 안내, 정부 지원금 조회까지 대부분이 이제 스마트폰으로만 가능해요. 나는 기계랑 안 친해. 그 마음 이해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한 번만 넘어서 보세요. 꼭 배워야 할 네 가지 디지털 기술입니다. 첫째, 스마트폰 결제와 송금. 은행 가지 않아도 집에서 편하게 돈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둘째, 온라인 병원 예약과 원격 진료. 몸이 불편할 때 집에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셋째, 정부 지자체 복지 앱 사용법. 기초연금, 건강검진, 복지 혜택 신청까지 모두 스마트폰으로 가능해요. 넷째, 화상통화. 자녀, 손주와 얼굴 보며 이야기하고 의사와도 영상으로 상담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 어디서 배우면 될까요? 요즘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에서 스마트폰 활용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는 기초부터 반복 학습까지 연령대에 맞춘 교육이 있어요. 평생학습관에서는 앱 설치, 결제, 온라인 예약, 실습까지 진행하는 체계적인 강좌를 제공합니다. 나는 기계랑 안 친해. 그 마음을 딱 한 번만 넘으시면 노후가 훨씬 넓어지고 안전해지고 가벼워집니다. 여섯 번째 전략, 돌봄 미리 준비하는 지혜. 나이가 들면 돌봄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니 미리 알아둬야 해요. 특히 장기요양보험 제대로 알아두세요. 65세 이상이 되면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할 수 있어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고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달라져요. 1에서 2등급은 요양원 입소가 가능하고 3에서 5등급은 재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재가 서비스는 집에서 받는 서비스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간보호 등이 있어요. 본인 부담금은 15에서 20% 정도예요. 1등급으로 요양원에 들어가면 월 54만 원 정도 내면 돼요. 하지만 비급여 항목까지 합치면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은 들어간다고 보세요. 일곱 번째 전략, 사람과의 관계 만들기. 돈과 건강만큼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1. 동네 모임부터 찾아보세요. 동네 복지관,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요가 교실, 독서 모임, 등산 동호회 등 다양한 모임이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꾸준히 나가다 보면 친구가 생겨요. 같은 지역에 사는 또래들과 관계를 만들어두는 게 중요해요. 2. 취미를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 취미를 미리 개발해두세요.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원예, 요리 등 손을 쓰는 취미가 좋아요. 취미 활동을 통해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시간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어요.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취미도 하나쯤은 있어야 해요. 3. 젊은 사람들과도 교류하세요. 젊은 세대와의 교류도 중요해요. 대학교 평생교육원, 문화센터에서 하는 세대 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인생 경험을 전해주고 젊은 사람들로부터는
새로운 기술이나 문화를 배울 수 있어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죠. 마지막으로 가족과 함께 그리는 노후 그림. 여러분, 가족 간에도 계획이 필요해요. 누가 얼마나 돌볼까는 가족의 최대 갈등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미리 대화하고 합의하면 오히려 가족이 더 단단해질 수 있어요. 가족 회의를 열어보세요. 누가 병원에 모시고 갈지, 누가 비용을 부담할지, 누가 일상을 돌볼지. 첫째는 병원, 약, 치료 일정 관리. 둘째는 생활비와 간병비 부담. 셋째는 장보기, 청소 등 일상 지원. 이렇게 나누면 돌봄이 의무가 아니라 협력이 돼요. 우리 가족은 그런 걸 안 해도 아니에요. 사랑하는 가족이니까 더 명확하게 해야 해요. 부모 세대도 자녀에게 고마움과 미안함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받았는데 갚아야 하지 않나 하는 심리적 빚이 생기면 돌봄이 고마움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내 몫은 여기까지라는 선을 미리 정하는 것이 모두를 편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지원은 여기까지, 이후엔 요양원이나 외부 서비스 이용이라고. 이렇게 못 박아두면 자녀도 불안 없이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이건 이기적인 결정이 아니라 남은 가족 모두가 무너지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힘든 이야기지만 가능하다면 연명치료 여부도 미리 정해두세요. 이런 대화가 있어야 마지막 순간에 가족들이 죄책감과 갈등 없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김민수 씨는 58세에 당뇨 진단을 받았어요. 그때까지는 노후 준비를 거의 안 했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10년은 남았다며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개인연금 가입, 퇴직연금 운용 방법 변경, 생활비 절약, 건강관리 시작. 지금 65세가 된 김민수 씨는 말해요. 58세에 깨달은 게 오히려 다행이었다고. 그때 시작 안 했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62세 박현숙 씨는 다른 상황이에요. 전업주부로 살다가 60이 넘어 이혼했거든요. 국민연금도 제대로 안 들어서 월 23만 원밖에 못 받아요. 지금도 식당에서 일하며 버티고 있어요. 하지만 박현숙 씨는 후회보다는 다른 분들께 조언을 전하고 싶어 해요. 다른 분들은 저처럼 되지 마세요. 특히 여성분들, 본인 명의 연금 꼭 들어두세요. 67세 이정호 씨는 작년에 아내를 떠나보냈어요. 처음엔 모든 것이 막막했어요. 하지만 동네 복지관에서 목공의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손재주가 있다는 걸 뒤늦게 발견했죠. 지금은 직접 만든 나무 장난감을 어린이집에 기부하고 있어요. 아내가 보고 있다면 기뻐할 것 같다고 해요. 노후 준비의 핵심은 이거예요. 언제 시작하든 어떤 상황이든 새로운 가능성은 항상 있다는 것. 노년을 단순히 쇠퇴의 시기로 보지 마세요. 오히려 완성의 시기로 봐주세요.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다음 세대에 전하는 시기,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시기,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시기. 이렇게 생각하면 노년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가 될 수 있어요.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누구에게나 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사전 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보세요. 내가 의식을 잃었을 때 어떤 치료를 받고 싶은지, 어떤 치료는 받고 싶지 않은지, 가족들과도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나눠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이런 대화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꼭 돈만이 유산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이야기,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다음 세대에게 주고 싶은 조언. 이런 것들에 대해 나만의 자서전을 써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일기 쓰듯이 기록하다 보면 내 인생의 의미를 다시 발견할 수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정리하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런 시간들이 진짜 소중한 유산이에요. 제6장.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 여정. 지금 67세, 68세가 되신 분들, 이미 늦었나 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앞서 들려드린 정미숙 씨처럼 65세에 시작해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요. 70세에 시작해서 80세에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사신 분들도 봤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변화라도 계속 쌓이면 큰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첫째, 가계부를 써보세요. 한 달만이라도 어디에 돈을 쓰는지 정확히 파악해보세요. 둘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셋째, 가족과 대화해보세요. 노후 계획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넷째, 동네 모임을 찾아보세요. 주민센터나 복지관에 가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다섯째, 스마트폰 기능 하나만 배워보세요. 카카오톡이라도 할 수 있으면 세상이 훨씬 넓어져요. 여섯째, 산책을 시작해보세요. 하루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면 돼요. 여러분, 이 모든 준비를 혼자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모두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같은 불안을 느끼고 있고, 같은 희망을 품고 있어요. 서로 도우며 함께 준비해가면 돼요. 정보도 나누고, 경험도 나누고, 때로는 위로도 주고받으면서요. 늙는 건 선택이 아니지만, 어떻게 늙을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한 철학자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사는 것이 곧 늙는 것이지만, 늙는 것도 배워야 한다. 준비 없이 흘려보낸 하루가 쌓이면, 그게 후회가 되는 노년이 돼요. 하지만, 오늘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10년 후, 20년 후를 지켜줄 든든한 울타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행복한 노년은 어떤 모습인가요? 건강한 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경제적 걱정 없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것? 내가 살아온 의미를 되돌아보며 평안한 마음을 갖는 것? 어떤 답이든 좋아요. 중요한 건 그 조건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이건 나도 꼭 해야겠다 하는 작은 다짐이 생기셨다면 그 마음이 사라지기 전에 첫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전혀 다른 풍경으로 바꿔줄 거예요. 10년은 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10년 전이 엊그제 같잖아요. 앞으로 10년도 금세 지나갈 거예요. 그 10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그 다음 20년, 30년을 결정해요. 준비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예요. 지금 시작하세요. 우리 모두 함께 아름다운 노년을 만들어가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행복하고 풍요로우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떤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실 건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용기가 되고 누군가의 10년 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저를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의 소중한 연결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나이들매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